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발제를 맡은 틱톡 코리아의 배정현이라고 합니다. 이 스마트폰의 대중화, 그리고 통신기술의 발달, 그리고 이 코로나를 통한 언택트 시대를 지나면서 지난 10년간 디지털과 IT, 그리고 영상과 온라인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빠른 변화들은 영상과 정보를 소비하고 생산하고 전달하는 방식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에서도 상당히 많은 변화들을 가져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는 이런 변화의 한 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숏폼 비디오 플랫폼의 성장에 대해서 현업 종사자분들 그리고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그 배경과 전망에 대한 뜻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먼저 이런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시고 이렇게 발제의 기회까지 주신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발제 시간이 길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 숏폼 비디오 플랫폼의 어떤 성장의 배경을 중심으로 좀 구성을 해보았고요. 또 이 플랫폼을 선도하는 세대라고 할 수 있는 MZ세대의 특성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하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현업 종사자의 입장에서 이 틱톡이라고 하는 이제 틱톡을 통해서 경험한 이제 제한된 어떤 사업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다 보니까 이 전체 숏폼 비디오 플랫폼에 대한 개황을 설명드리기에 다소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후 토론에서 함께 지적을 하면서 논의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숏폼의 간단한 정의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숏폼이라고 하면 1분 미만의 영상을 소비하고 생산하고 유통하는 그런 영상 플랫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틱톡은 이미 3분까지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체로 시장에서 1분 미만의 영상들을 보통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틱톡 외에도 아시는 바와 같이 유튜브 쇼츠나 인스타 릴스 그리고 콰이 비디오, 트릴러 같이 글로벌로도 이미 다양한 특성을 가진 이 숏폼 비디오 서비스들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 시장의 관심을 받게 된 것은 사실은 아주 오래된 것은 아닙니다만 이 숏폼 비디오가 처음부터 시도된 것은 이미 10년 전인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고요. 틱톡의 경우에도 2016년으로 그 시작점을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과연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온라인에서 영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 옆에 있는 장표에서 보시다시피 80%나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모바일 영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75%나 되는데 바야흐로 이제 모바일 영상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영상의 소비가 모바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생긴 굉장히 큰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 모바일에서 인터넷 사용은 매우 분절화되어 있고 세분화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출근길, 점심시간, 퇴근길, 그리고 그 사이의 자유시간과 그 사이사이의 어떤 분절된 시간들을 사용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 전체의 총 소비시간은 길어졌지만 이 영상당 소비시간은 짧아졌다는 점이죠. 이런 경향성에 맞춰서 이 영상의 길이 역시 장르를 막론하고 점점 짧아지고 있고 또 영상이 또 짧아지다 보니까 제공되는 영상의 수는 훨씬 더 증가하게 되고 사람들도 짧은 영상에 점점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긴 영상이든 짧은 영상이든 이 영상 소비가 이렇게 자유롭게 된 배경에는 당연히 기술 환경의 변화를 무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2013년 이후에 이 4G 네트워크가 표준화가 됐고요. 그 다음에 와이파이, 특히나 무료 와이파이가 빠르게 확산이 되었고 또 이 과정에서 해상도도 당연히 향상이 됐겠죠. 그리고 스마트폰의 화면도 커졌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이 저렴한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인데 국내 같은 경우에도 2018년 이후에 비로소 이런 요금제들이 굉장히 본격적으로 출시가 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이 모든 환경적인 요소에 따라서 이제 전체 영상 중에서 이 모바일이 차지하는 비중은 현격하게 최근 수년간 높아졌고요. 그 중에서도 짧은 영상에 대한 수요와 공급은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영상의 수는 사실상 이제 이 정보 과부하 시대를 어떻게 보면 이제 가속화하기도 하는데 어떤 보고서에 보니까 2011년 이후를 정보의 과부하 시대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996년부터 2010년까지를 정보 폭발의 시대로 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 폭발의 시대만 하더라도 정보의 양이 엄청나게 이제 폭발했다는 얘기인데 이 당시의 기술의 진화는 큐레이션, 그리고 검색, 그리고 구독, 그리고 소셜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1년에 정말로 정보가 터지는 것을 넘어가지고 과부하가 걸리는 이 시대에 와서는 가장 빠르게 적용된 기술이 다름 아닌 바로 추천입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의 경우에도 2011년 11이라고 하는 머신러닝을 도입한 이후에 이 추천 영상의 비중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고요. 뭐 아시겠지만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고도화된 개인화 추천을 기반으로 큰 성장을 거뒀다는 것이 시장의 정설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 시장에서 그 중요도가 높아졌고 또 빠른 진화가 이루어진 추천 기술은 양적인 면에서 롱폼보다도 압도적으로 그 수가 많은 이 숏폼에 적용되면서 이 숏폼 성장에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 추천에 있어서도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가 되겠지만 이 숏폼에 있어서의 이 추천의 핵심은 바로 개개인의 관심사거든요. 이 짧지만 많은 수의 컨텐츠를 소비하는 이 숏폼에서 소비자는 컨텐츠와 굉장히 다양한 인터랙션을 짧은 기간 내에 많이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풍성해진 어떤 인터랙션 데이터를 기반으로 파악된 관심사가 바로 이제 그 소비자에 적합한 컨텐츠를 추천하다 보니까 소비 자체가 굉장히 쉬워질 뿐만이 아니고 또 생산자 입장에서도 이 팔로워가 없더라도 그러니까 평균적인 컨텐츠만으로 영상의 조회수를 뭐 수십만까지 경험한다는 것이 결코 드문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또 이런 과정을 경험한 소비자 또는 생산자는 이 컨텐츠 중심의 추천이 상당히 이제 민주적으로 느껴지게 되고 모든 참여자가 이 플랫폼 내에서 자신에게도 평등한 기회가 있다라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추천 과정을 통해서 본인을 가장 잘 이해하는 정보, 컨텐츠,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이라고 하는 인식이 쌓여지게 되었고 이것 또한 숏폼 성장의 하나의 배경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17년 말 이 아시아를 중심으로 이제 성장하던 이 틱톡이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성장하던 뮤지컬리를 인수했고요. 2018년 8월에 이 양 플랫폼을 틱톡이라는 하나의 이제 브랜드로 합병하면서 최초의 글로벌 숏폼 플랫폼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기술은 모방할 수 있어도 이 커뮤니티는 모방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종종 하는데 이렇게 글로벌로 형성된 이 숏폼 크리에이터 커뮤니티는 범지역적으로 확대가 되면서 뭐 양적, 질적 팽창을 이뤄내게 되죠.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소비 기반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생산 커뮤니티로서 굉장히 지역 간 시너지를 내게 됩니다. 즉 이렇게 글로벌 커뮤니티에서 만들어진 영상의 어떤 지역별 교차 노출을 통해서 다양한 관심을 가진 사용자들에게 정말 어디서도 보지 못했던 정보를 제공하거나 또는 영상 제작의 교본과도 같은 역할을 하기도 했고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디지털 공간에서 서로 안면식이 없는 사용자 간의 공동 창작 또는 협업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뭐 재미난 이제 사례를 하나를 가져왔는데 2020년에 어떤 크리에이터가 본인이 굉장히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라따뚜이의 이제 헌정하는 의미에서 창작곡 하나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걸 만들어서 틱톡에 올렸는데 이게 시발점이 되면서 음악, 디자인, 무대, 소품, 의상 등 이 뮤지컬의 다양한 요소들에 관심이 있는 그런 각국의 크리에이터들이 자신만의 어떤 아이디어를 쏟아내면서 이 가상의 뮤지컬이 정말로 만들어졌던 케이스였습니다. 실제로 1막, 2막으로까지 구성이 될 만큼 그 아이디어 양은 굉장히 풍부했고요. 브로드웨이 제작사가 실제로 이것을 랜선에서 공연까지 하는 공연까지 이어졌던 그런 케이스였는데 이 경우를 보더라도 이 숏폼에서 만들어진 글로벌 커뮤니티가 새로운 창작 집단으로서 이 협업, 이 콜래보레이션의 새로운 문법을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앞서 언급드린 추천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데이터 플라이휠, 즉 시간이 지나면서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의미하는데요. 이렇게 글로벌로 확대된 커뮤니티의 어떤 풀만큼 풍부해진 사용자의 어떤 프로필 기반으로 컨텐츠와의 일치성을 더 향상을 시키고 이로 인해서 만들어진 어떤 사용성의 개선이 결국은 앱의 사용을 더 강화하도록 만들어지는 구조입니다. 이 추천은 단순히 소비만을 쉽게 만들어주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추천을 통해서 개개인의 관심과 취미에 부합하는 글로벌 컨텐츠들이 정말로 이제 개개인을 찾아감에 따라서 상호 간의 창작에 대한 동기부여 그리고 재능에 대한 공유 나아가서는 새로운 컨텐츠 제작에 참고할 만한 방대한 텍스트북의 역할까지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숏폼의 성장을 견인하는 또 하나의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보이는 것처럼 낮은 진입 장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담 없이 짧아진 영상의 길이도 있겠지만 또 최고 수준의 어떤 모바일 영상의 편집 툴 그리고 다양한 영상 효과들을 통해서
이 별도의 편집 프로그램을 소유하거나 다루지 못하더라도 어제의 소비자가 오늘의 생산자로 바로 전환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 장벽의 어떤 장벽이 좀 낮아졌다고 해서 모두가 창작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여기에는 핵심적 요소가 두 가지가 더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음악과 챌린지라는 것입니다. 이 음악은 숏폼에서 이 창조적인 영감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음악이 갖고 있는 멜로디, 가사, 리듬, 안무 등 이 다양한 요소들은 사용자들로 하여금 다양한 창작의 소재로 활용이 되기도 하고요. 또 자신만의 언어로 이 어떤 음악을 재해석할 수 있는 기회까지도 제공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챌린지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들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이제 동영상 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앱 내에 노출되는 이 수많은 챌린지를 통해서 사용자들이 누구나 쉽게 모방과 재창조를 할 수 있게끔 함과 동시에 내가 어떤 이 챌린지에 참여함으로써 더 큰 어떤 취미, 어떤 커뮤니티, 관심의 커뮤니티에 속해 있다고 하는 소속감을 고취함으로써 영상을 단순히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자신만의 버전을 만들고 또 유행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까지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봐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고도화된 추천을, 또 무엇을 창작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사용자들에게는 이 챌린지라고 하는 화두를 제공함으로써 이 글로벌 커뮤니티의 다양한 사용자와 크리에이터들이 서로 간에 영감을 주고받으면서 점점 더 고퀄의 어떤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독려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MZ 세대의 이제 부상이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MZ 세대를 이야기하기 앞서서 한 가지 이 틱톡에 국한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서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틱톡은 SNS 혹은 소셜 플랫폼이 아니냐라고 하는 인식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틱톡은 SNS가 아닌 관심과 취미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기반의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추천 그리고 글로벌 커뮤니티 모두가 이 소셜 그래프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관심 그래프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이 바로 지금부터 설명드릴 MZ세대의 특성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과거에 20대 젊은이들이 만든 페이스북, 구글이 전 세대의 디지털 표준이 된 것처럼 지금 현재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불리는 이 MZ세대는 인류에 현존하는 가장 예민한 디지털 감수성을 가진 세대입니다. 결국은 이들이 만들어 나는 어떤 방향성들이, 트렌드와 방향성들이 앞으로의 세대들이 따라가게 될 나침판 같은 역할을 하게 될 텐데요. 이들의 성장 과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2001년에 9.11,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코로나뿐만이 아니고 메르스와 사스까지도 경험했고 페이크 뉴스와 같은 범람을 목격한 세대입니다. 따라서 굉장히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한 가지에 몰두한다는 것의 어떤 비현실성,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정보나 광고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그 어느 세대보다도 크고요. 또 온라인에서의 어떤 활발한 의사표현과 소통을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이슈에도 굉장히 적극적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표현하는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키워드들 중에서 몇 가지만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치관인데요. 가벼운 취향을 공유하는 관계라는 뜻입니다. 이들에게는 오프라인에서의 어떤 개인적인 네트워크보다 취미와 관심사가 같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소통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다음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팔로잉. 그러니까 사람을 팔로잉 한다는 뜻인데 이 정보의 범람 속에서는 내가 평소에 좋아하고 따르는 정말 실체가 있는 그런 사람들, 특히나 크리에이터에 대한 신뢰도가 훨씬 크고요. 제일 밑에 지금 플로썸이라고 제가 이제 써놨는데 굉장히 요새 뜨는 신조어라고 합니다. 이제 플로, 결함이란 뜻이고, 썸은 이제 어썸에서, 멋있다라고 하는 어썸에서 온 단어인데, 결함이 있는 것이 오히려 멋있다라고 하는 역설을 통해서 설령 부정적이거나 불완전한 내용이 있더라도 오히려 그 안에 진정성과 진실성이 있다고 하면 그것들을 훨씬 더 잘 받아들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프렌드를 꼽고 싶은데요. 프렌드라는 키워드는 누구나 프렌드, 말하자면 친구가 될 수 있다. 이 온라인 디지털 세상에서는 정말 누구와도 친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종합해 보면 이 MZ세대는 온라인에서의 자기 표현에 거침이 없고 또 오프라인에서의 어떤 개인적인 네트워크보다 온라인과 디지털 세상에서 나와 취미와 관심사를 공유하고 하는 사람들과 어떤 소통, 관계 맺는 것에 훨씬 더 익숙하다고 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영상이 너무나도 친숙한 세대이기 때문에 이들이 가지고 있던 표현에 대한 욕구, 창작에 대한 에너지, 그리고 소통에 대한 것들을 이 모바일과 숏폼 비디오 플랫폼을 통해서 그 생산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자마자 사실은 이 에너지가 종합적으로 분출하기 시작했고, 이것들이 결국은 숏폼 비디오 플랫폼의 성장을 빠르게 견인하는 그런 주역으로 만들어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틱톡이 지난 수년간 선도해왔던 이 숏폼 비디오 영역 그 자체가 시장의 이제 변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다수의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이 숏폼 비디오 플랫폼에 관심을 가지고 이 다양한 서비스를 런칭하고 있다는 것 역시 이 숏폼 비디오라고 하는 영역이 그만큼 중요한 장르이자 매체, 소통 방식이 되고 있다는 큰 반증이 아닐까 싶은데요. 앞으로 이런 숏폼 비디오 플랫폼이 증가함에 따라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 글로벌 커뮤니티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소통에 익숙한 이 크리에이터, 그리고 일방적인 메시지를 거부하는 어떤 유저들의 특성에 기반한다고 하면 브랜드들의 어떤 네이티브 광고나 프로모션의 형태 역시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전망으로 생각이 되는 것은 이 숏폼을 통해서 형성된 이 글로벌 커뮤니티는 이 영상을 통한 소통이라고 하는 이 특성을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잖아요. 이 특성을 기반으로 단순히 숏폼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향후 라이브, 커머스, 프로모션, 컨텐츠의 융합을 가속화하는 주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바야흐로 이 영상이 소통의 언어가 된 시대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변화들이 다가올 텐데 이 변화의 끝에 숏폼 비디오가 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시작점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굿 인터넷 클럽 사회를 맡은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최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숏폼 플랫폼과 생태계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업계와 학계를 대표해서 최고의 전문가들이 나와주셨습니다. 이미 틱톡 배정현 이사님의 발제를 통해서 저도 참 즐겨야 되는데 젊은 세대들의 어떤 플랫폼이나 컨텐츠 이용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이 배웠고요. 이미 궁금했던 점들을 많이 알려주셨지만 저희가 오늘 또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할 텐데요. 그 전에 저희 오늘 그 귀중한 시간을 내어서 함께 해주신 패널분들을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제가 소개를 드려도 되는데 워낙 유명하시고 뭐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이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더 뭐 상세하게 본인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까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각자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발제를 해주신 틱톡 배정현 이사님은 이미 말씀을 많이 하고 이제 와서 소개를 하는 게 조금 어색할 수도 있지만 좀 한번 먼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틱톡 코리아에서 사업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배정현이라고 합니다. 이 숏폼 비디오 플랫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데요. 오늘 이 자리 뭐 많은 좋은 생각과 또 의견들을 나눌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고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 이사님. 네, 다음은 또 업계를 대표해서 크리에이터로도 활동을 하고 계시고 플랫폼 내에서 틱톡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컨텐츠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뉴즈의 김가연 대표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MZ세대 타깃 뉴미디어 스타트업 뉴즈 그리고 틱톡 공식 MCN 메이저스 네트워크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가연입니다. 아무래도 좀 생태계 측면에서 크리에이터이자 또 MCN 대표로서 좀 다양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계를 대표해서 사실 이런 컨텐츠 관련해서는 누구보다도 더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양대에서 저희 김치호 교수님 나와주셨는데요. 업무 경험도 예전에 있으시고 해서 이 이해도가 훨씬 더 높으실 것 같습니다.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양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김치호입니다. 학교 오기 전에는 이제 뭐 삼성, CJ, 디즈니와 같은 기업들에 있었고요.
지금 현재도 문화 콘텐츠 관련된 부분 연구하고 배워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과거에 이제 MCN 관련해서 자문했던 역할도 했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보낼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다시 한번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여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질문을 좀 많이 준비했는데 사실 질문에 구애받지 않고 또 이제 하고 싶으신 말씀들 이렇게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선은 질문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사실 발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저희가 아이디어를 많이 얻은 것 같아요. 왜 숏폼 컨텐츠가 인기가 많아졌고 MZ 세대들의 특성은 무엇이고 또 플랫폼으로서 틱톡이 하는 일은 어떤 것이고 무엇을 지향하고 전망하는지까지 저희가 두루두루 봤지만 워낙 짧은 시간에 이제 저희가 개괄을 봤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가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인기를 얻고 있는 숏폼 컨텐츠 혹은 이제 플랫폼인데 생태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참여자가 있고 이 생태계 구성이라는 게 복잡다단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참여자들이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생태계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발제하시느라고 어떻게 보면 이미 에너지를 많이 하셨을 수 있지만 배정현 이사님께 먼저 여쭤보고 그 다음에 김가연 대표님께도 같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첫 질문이 아주 광범위한 또 주제이기도 해서 하지만 좀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고 하면 틱톡은 사실 이제 UGC로 시작한 플랫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유저 커뮤니티가 이 플랫폼을 견인하는 가장 핵심적인 주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일반 유저들보다도 조금 한 발 앞서가지고 트렌드를 만들고 또 이제 컨텐츠의 어떤 방향성을 선도하는 우리가 이제 틱토커라고 부르는 이제 크리에이터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그 영향력 있는 아티스트나 또 셀럽 또 연예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또 생산자 그룹이 있고요. 그리고 이들 합쳐서 이제 그러니까 틱톡 커뮤니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틱톡 커뮤니티와의 어떤 소통을 또 시도하시는 다양한 이제 컨텐츠 기업들 말하자면 뉴스 미디어라든가 방송사 또는 디지털 스튜디오, 게임사 같은 이제 컨텐츠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제 기업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틱톡을 통해서 이제 글로벌 광고나 캠페인들을 진행하고 또 이제 계정들을 또 만들어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제 커머셜 말하자면 브랜드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외에도 이제 지금 여기 옆에 와 계시지만 이제 크리에이터들의 어떤 육성과 관리를 하고 계시는 이제 MCN도 굉장히 중요한 주체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틱톡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음악들을 또 제공하시는 음반 기획사라든가 유통사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통신사까지도 굉장히 또 중요한 주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들 각 주체가 이제 지향하는 바를 먼저 좀 살펴보자고 하면 이제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트렌드를 정말로 앞서서 만들어 가지고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이제 유저들의 관심을 받고 그 유저들의 관심을 기반으로 또 플랫폼 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확대된 영향력을 가지고 플랫폼이 성장함에 따라서 다양하게 지금 제시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모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업 모델에 적합한 것들을 찾아서 궁극적으로는 수익화와 사업화까지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그 컨텐츠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본인들의 어떤 컨텐츠 자체를 어떻게 보면 이 앱에서 다양한 이 커뮤니티의 힘을 빌어가지고 바이럴하고 그 바이럴된 힘을 가지고 또 외부에서 어떤 성장을 추가적으로 견인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또 지향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일방적으로 전달했던 어떤 광고나 이런 형태가 아니고 이 플랫폼의 새로운 문법에 맞춰서 굉장히 열린 캠페인, 그러니까 말하자면 많은 어떻게 보면 유저들의 참여가 가능한 형태의 어떤 열린 캠페인과 또 크리에이터들과 함께 만드는 어떤 네이티브 형태의 광고들을 통해 가지고 사실 쉽게 접근할 수 없었던 어떻게 보면 이제 젊은 세대들과의 굉장히 유기적이고 긴밀한 소통을 만들어 나가실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하나의 굉장히 큰 방향성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유저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틱톡은 과거처럼 이렇게 광고를 봐야지만 컨텐츠를 볼 수 있거나 아니면 이제 유료 구독을 해야지 볼 수 있는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이 트렌드에 편승하셔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참여를 하시는 것만으로도
이 생태계의 성장을 어떻게 보면 만들어 나가시는 가장 큰 역할을 하시는 거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큰 즐거움들을 가져가실 수 있겠다. 이렇게 저는 요약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정말 참여자들도 많고 각자 지향하는 바도 다양한데 그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서 지금 생태계의 성장을 가져오고 있는데 설명을 너무 잘해주시네요. 준비를 미리 해오셔서 뭐 이렇게 보고하시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역시 네, 최고의 전문가답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생태계에서 정말 가장 또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배 이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그것들이 유저들이 바라는 사용자들의 취향과 맞아떨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 전선에서 뛰고 계시는 우리 김가연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틱톡 생태계를 정말 크리에이터로서 아니면 이제 MCN 대표로서 봤을 때 단어 넣고 말할 수 있는 게 정말 유저 프렌들리한 대표적인 플랫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 이유가 크리에이터들이 챌린지를 만들면 그 챌린지를 또 플랫폼이 스티커를 만들거나 또 새로운 이제 메인 챌린지로 만들어서 그걸 더 이제 활성화하고 어떻게 보면 크리에이터가 플랫폼한테 컨텐츠를 제공하고 또 플랫폼이 크리에이터한테 컨텐츠를 제공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또 크리에이터들 또한 팔로워들을 통해서 컨텐츠를 얻고 새로 소통을 하면서 그 안에서도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정말 전체 생태계가 굉장히 유기적으로 끈끈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 생태계다라고 볼 수 있고 일단 MCN 대표로서 이제 봤었을 때 기존의 좀 MCN들이 아무래도 좀 광고를 연결하는 걸로 역할을 그치는 게 많았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숏폼이라는 건 정말 틱톡이 이제 쏘아올린 트렌드로 이제 새롭게 만들어 나가고 있는 트렌드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숏폼 컨텐츠라는 거에 대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라고 선뜻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실제로 크리에이터를 아카데미 역할을 하면서 크리에이터들을 양성하고 어떻게 그들의 인사이트나 컨텐츠를 어떻게 숏폼으로 만들 수 있는지 어떻게 MZ세대의 눈높이에 맞게 콘텐츠를 재탄생할 수 있을지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양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틱톡을 통해서 단순히 이제 MCN이 광고 연결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정말 크리에이터를 양성하고 아카데미를 하는 역할까지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그 생태계에 대해서 저희가 평소에 듣기 힘든 또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김가연 대표님 답변에서도 이제 언급이 됐는데, 저희가 숏폼 컨텐츠 혹은 플랫폼을 이야기할 때는 MZ세대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트렌드를 따라가고 싶지만, 제가 항상 뭔가 맞지 않다? 이 커뮤니티에 속해 있지 않다는 느낌을 좀 가지게 되는데, MZ세대가 이렇게 숏폼 컨텐츠에 열광하는 이유가 무엇일지 사실 김가연 대표님은 또 아카데미를 통해서 크리에이터들에게 교육을 시키시는 분이니까 굉장히 많은 분석을 하셨을 것 같고 또 우리 배 이사님은 플랫폼 운영하시니까 당연히 아까 그 발표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데이터 분석을 굉장히 중요하게 왜냐하면 저희가 취향을 분석해서 사실 그 취향에 맞는 컨텐츠를 제공하는 일종의 알고리즘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또 정보를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순서를 좀 바꿔서 김가연 대표님께 그리고 배 이사님께 또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MZ세대가 이렇게 숏폼 컨텐츠 혹은 플랫폼에 무엇 때문에 열광을 하는 걸까? 이렇게 뜨거운 반응을 보이는 걸까? 그리고 참여를 하는 것일까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네, 김 대표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제가 이제 소통을 하면서 이제 그걸 분석하면서 느낀 MZ세대의 특성은 굉장히 인터랙티브가 뛰어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냥 쌍방향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고 내 의견을 드러내는데 전혀 겁내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나의 의견을 표출하는 이제 그런 세대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사님께서 발제 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지금의 MZ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을 들고 태어난 디지털 네이티브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나를 촬영하고 뭔가를 나를 알리는 걸 편집을 하고 이런 게 굉장히 이제 익숙한 그런 세대인데 지금 정말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 보면 대표적으로 장래희망을 크리에이터를 꼽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기존의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은 아무래도 좀 영상 편집의 진입장벽에 대한 한계 때문에 뭔가 내가 하고 싶어도 되게 좀 멀게 느껴지는 그런 진입장벽이 있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우스갯소리로 아, 나 유튜브 시작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다들 말만 하고 시작을 못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일단 유튜브를 해야 된다면은 그러면 뭔가 좋은 카메라 장비를 사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일단 장비에 대한 진입장벽,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뭐 프리미어나 파이널 컷 같은 편집 프로그램을 배워야 되나? 난 편집에 대한 진입장벽. 그리고 이 두 개가 다 된 후에도 그럼 내가 또 썸네일을 만들어야 되고 영상 캡션을 신경 써서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데 전 틱톡이 완전히 그 진입장벽을 낮춰준 대표적인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해요. 틱톡은 그냥 스마트폰 하나로 촬영하고 편집하고 업로드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틱톡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게 제가 이제 본업이 기자를 할 때 원래 이제 좀 제가 전하는 정보들을 영상으로 좀 전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유튜브로는 정말 몇 개월 동안 해도 그 마음만 있고 시작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틱톡을 해보니까 기자라는 본업을 하면서도 굉장히 이제 짧은 시간 안에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젠 정말 틱톡을 통해서 누구나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오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MZ세대 또한 내가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은 어떤 꿈과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그 틱톡의 그 진입장벽을 낮춰주면서 거기서 이제 열광을 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숏폼 컨텐츠라는 컨텐츠의 가성비도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또 MZ세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가성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엄청나게 시대가 빠르게 흐르고 있잖아요. 근데 기존의 좀 롱폼 콘텐츠들은 예를 들면은 제목에서 썸네일 제목에서 이런 내용을 다루겠다 하고 들어갔는데 거의 영상이 끝날 때까지 그 내용을 아예 안 다루거나 아니면 거의 영상 끝나기 몇 초 전에 잠깐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좀 다들 당해본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틱톡이라는 숏폼 콘텐츠는 애초에 정말 거두절미, 정말 딱 이렇게 기승전결 확실한 컴팩트한 내용만 콘텐츠에 짧은 시간 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가성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젊은 세대들 또한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다양한 콘텐츠 접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되게 MZ세대의 감성을 잘 충족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굉장히 수긍이 가는 분석이네요. 그 MZ 세대의 특성이기도 하지만 또 전반적인 현대인의 특성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걸 저도 굉장히 공감이 가거든요. 네, 그러면 배 이사님께도 같은 질문을 네. 드려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워낙 말씀을 다 잘해주셔가지고 저도 100% 동의하고요. 뭐 한 가지 비유를 추가하자면 저도 뭐 정말로 이 쉽다라고 하는 부분에 한 표를 정말 던지고 싶은데 숏폼은 스위스 아미 나이프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영상에 대한 어떻게 보면 친숙함이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이제 표현에 대한 욕구가 강하고 또 요새 세대는 굉장히 톡톡 튀는 다양한 또 아이디어들이 많잖아요. 이들한테 정말로 만능 맥가이버 칼 스위스 아미 나이프를 이제 쥐어준 거죠. 이 쥐어준 칼을 가지고 정말 본인들의 창의력에 맞는 적재적재 다양한 어떤 그런 좋은 결과물들을 빠른 시간 내에 쉽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정말로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제가 손꼽는 한 두 가지 정도가 더 있습니다. 이유가. 근데 하나는 뭐냐면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숏폼이 그러니까 이 소셜 그래프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프라인에 있는 나의 소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뭔가 표현이 훨씬 더 자유로운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지인을 향한 어떤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아니거든요. 불특정 다수일 수는 있겠지만 나와 이제 그런 어떤 취미와 관심사를 같이 공유해 줄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다들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것 같은데 SNS 포스팅 하나 올릴 때 정말 0.5초 뭔가 머릿속을 스치면서 이 포스팅을 올릴 때 혹시라도 이걸 통해서 실망하거나 아니면은 뭐 삐지거나 뭔가 그런 것들에 대한 네트워크에서 오는 것들을 한 번쯤은 다 고려해 봤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숏폼은 그런 것들에서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유롭게 창작의 어떤 욕구들을 정말 실현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하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아까 발제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내가 정말 팔로워가 제로라도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영향력이 빵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정말 이 컨텐츠 자체만으로도 승부할 수 있는 또 플랫폼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추천의 로직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이 플랫폼 내에서는 상당히 평등하다. 내가 어떤 좋아하는 컨텐츠를 잘 만들어서 올리면 글로벌에 있는 커뮤니티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객관적으로 평가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피드백을 통해서 내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게끔 도와줄 거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젊은 세대를 열광시키는 요소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소셜미디어에 관련한 저도 연구를 하지만 이렇게 하나의 단점이 사회적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반응이 없거나 부정적일 때 이제 받는 그런 스트레스가 압박이 굉장하다고 하거든요. 그런 거에 비해서 이렇게 평등하다는 말씀이 굉장히 와서 꽂히네요. 네. 근데 MZ 세대는 맥가이버 칼을 알까요? 저는 아까 말씀하시는데 스위스 아미나이트. 네, 그래서 배이사님 굉장히 젊게 봤는데 네, 살짝 걱정이 됐습니다. 검색하시면 금방 아실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김 교수님 너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김 교수님께 따로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아무래도 학계에서는 저희가 전반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트렌드 큰 그림을 좀 본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이 숏폼 컨텐츠라는 트렌드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실 것 같은데. 김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과연 이 숏폼 콘텐츠의 매력 포인트 혹은 차별화 포인트들이 무엇일까? 사실 제가 예전에 사람들이 질문하는 걸 들었거든. 아니 숏폼이 뭔데? 얼마나 짧아야 숏폼이야? 그럼 짧으면 되는 거야? 약간 이제 시니컬하게도 그렇게 말씀들을 하셨는데 김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숏폼 콘텐츠가 왜 이렇게 인기가 있고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는지 그 차별화 포인트들을 어떻게 보시는지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 대표님과 이사님께서 워낙 말씀을 잘하셔서 저도 넉넉히 듣고 있었고요. 또 이제 두 분은 MZ 세대에서 이제 많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얘기할 포인트는 오히려 잘 모르시는 베이비 부머나 X세대 입장에서 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결국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많이 들어갔지만 크게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는 이제 디바이스의 변화고요. 또 하나는 소비자 트렌드 변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디바이스는 우리가 흔히 TV를 보는 트렌드가 있었다면 지금은 모바일로 넘어갔고 또 개인적으로 소비하는 형식으로 바뀌었다는 디바이스 변화가 가장 큰 것 같고요. 그리고 소비 트렌드는 숏폼이라는 것 자체가 오늘 이제 틱톡에 대해서 얘기 많이 했지만 유튜브라든지 레가시 미디어가 만들어내는 짧은 폼의 형식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단지 짧다는 부분들도 있지만 여러 가지 트렌드적인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큰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짧은 것들을 선호하는 스낵컬처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요인이 될 것 같고요. 예, 또 다른 부분들은 앞에서 이제 그 대표님께서 설명하셨지만 그 MZ 세대들이 원하는 참여에 대한 욕구 이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단지 남들이 만들어낸 영상들을 바라보는 입장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댓글도 달리고 또 재창조도 해보고 이런 부분들이 큰 트렌드의 변화고 이 숏폼의 그 확대를 유지해가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크게 포괄적으로 좀 말씀드렸고요. 더 디테일한 건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X세대, 베이비 부머 세대까지도 어떻게 보면 포괄해서 전체적인 트렌드를 짚어주셔서 굉장히 유익했던 것 같고요. 다음에는 이제 세 분께 다 이제 말씀을 부탁을 드릴 텐데 편안하게 순서 상관없이 생각나시는 대로 답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김 대표님이 중간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틱톡이 쏘아 올린 일종의 어떤 트렌드다 이렇게 저희가 숏폼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숏폼 생태계를 대표하고 있는 것이 틱톡이고 저희가 틱톡을 중심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다 아시겠지만 아까 또 발제에서도 보여주셨다시피 릴스라던가 쇼츠라던가 사실은 생태계가 성장하면서 경쟁이 심화되는 것은 또 당연한 현상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새롭게 이제 숏폼 컨텐츠 혹은 컨텐츠를 지원하는 플랫폼들이 서비스들이 출시가 되고 있고 이 경쟁이 좀 가속화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어떤 플랫폼이 좀 더 소비자들에게 유용하게 다가갈 것인가 매력적일 것인가 어떤 그 숏폼 플랫폼의 성공 요인은 무엇일까? 사실 베이사님이 이거는 생계와 관련된 너무 중요한 질문이라 오늘 솔직하게 다 정보를 안 주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네 저희가 숏폼 플랫폼의 성공 요인 혹은 그 플랫폼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어떤 포인트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약간 순서를 좀 랜덤으로 이번에는 김 대표님께 여쭤봐도 될까요? 또 이제 컨텐츠를 하시는 분으로서 플랫폼에 바라는 것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컨텐츠를 만들고 이제 크리에이터로서 이제 크리에이터랑 함께 컨텐츠를 만드는 제작사로서 보기에 숏폼 생태계가 커지고 있는 건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정말 네로라 하는 플랫폼들이 다 쇼폼에 뛰어드는 이유는 굉장히 명백하게 MZ세대가 여기 모여있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지금 정말 완전히 이제 매스미디어로 떠오를 수 있었던 게 MZ세대? 어떻게 보면 딱 그 젊은 세대들이 모였기 때문이거든요. 항상 젊은 세대들이 모이는 플랫폼은 그 다음에 차세대의 대표적인 이제 큰 이제 디지털 기업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차세대 선도주자로 유력하게 꼽히고 있는 게 틱톡이고 그 이유는 거기에 이제 그 다음 세대가 모여 있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1020, 2030만 모여 있는 플랫폼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그게 대중화가 되면서 전 연령대가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틱톡은 이미 틱톡의 도우인 같은 경우는 이미 단순히 1020을 넘어서 거의 전 연령대가 사용을 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훨씬 연령대가 확장이 되고 있는 추세예요. 그렇게 봤을 때 충분히 한국도 이제 그 흐름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그런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는 이걸 놓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숏폼 콘텐츠를 플랫폼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각 플랫폼마다 지금 벌써 조금씩 특징들이 좀 보여지고 있기는 해요. 일단은 틱톡 크리에이터들이 원소스 멀티유즈를 가장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틱톡의 콘텐츠들을 뭐 인스타나 유튜브 쇼츠에 올리는 방향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조금씩 차별화가 보이는 것들은 이제 인스타그램은 인스타그램이란 특성처럼 좀 패션이나 굉장히 예쁘고 막 그런 춤추고 이제 노래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틱톡 초창기의 콘텐츠들이 이제 인스타 릴스로 들어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유튜브 쇼츠 같은 경우는 저는 조금 더 다른 부분으로 차별화가 가능할 걸로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미 컨텐츠를 만드는 유튜버들이 하고 있었고 조금 더 그들의 짧은 일상을 좀 되게 스토리처럼 올리는 식으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각 플랫폼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씩 좀 다른 전략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거기선 틱톡 같은 경우는 원래 항상 그 클래식 좀 이제 오리지널이 가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틱톡이 굉장히 기술력도 좋은 회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원조로서 계속 이렇게 틱톡만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가져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일단 제가 볼 때 틱톡의 가장 큰 차별점이자 특징은 크리에이터와 팔로워의 관계라고 보고 있거든요. 조금 유튜버나 인스타그램의 인플루언서들을 보면 조금 선망하는 느낌? 뭔가 가까이 다가가기 어려운 느낌인데 틱톡의 크리에이터들과 팔로워의 관계는 굉장히 달라요. 굉장히 친구 같고 옆집 언니나 누나 같고 선생님 같고 되게 편하게 이야기하고 근데 이건 되게 이미 이 플랫폼이 만들어 놓은 문화이기 때문에 인스타 인플루언서들이나 유튜버들이 이런 문화를 가져가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서 각각의 플랫폼들이 차별성을 가지고 숏폼 트렌드를 각각 좀 만들어낼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크리에이터들은 그 안에서 또 이제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명확하게 분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김 교수님께도 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저는 재미있었던 사례가 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퀴비가 소개됐을 때, 워낙 미다스의 손인, 이렇게 한다, 투자를 엄청 받았다. 그래서 저희가 기대를 많이 했는데, 사실 실패 사례로 오히려 회자가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숏폼 플랫폼을 성공시킨다는 게, 사실 틱톡이 워낙 잘 나갈 때는 쉬워 보였는데 꼭 그렇지도 않구나 이런 또 생각을 하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김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이 플랫폼의 성공 요인이랄까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서비스들이 지금 함께 경쟁하고 있는데 또 어떻게 다르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퀴비가 사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큰 그 이슈가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은 관련된 강의도 했었는데 어느 순간 망하게 돼서 제프리 카첸버그가 야심차게 만들었고 거기서 나온 그 퓨지티브 도망자 같은 경우에는 키퍼 서덜랜드가 나와서 되게 재밌게 구성을 했거든요. 물론 해리슨 포드가 과거에 했던 도망자만한 그 임팩트는 없었지만 시도 자체는 나쁘지 않았는데 이제 그 좀 간과했던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들은 이제 통학할 때나 회사 출근할 때 많이 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집에 갇혀서 모바일로 보거나 또는 스마트 TV를 통해서 컨텐츠 소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돌아오지 못했던 거라고 생각하고 앞에서 이제 유저 입장에서 가성비를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은 회사 입장에서도 가성비가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는 수익성이 담보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건 뭐 그런 퀴비의 사례뿐만 아니라 틱톡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앞으로 이게 뭐 라이브 커머스나 다양한 브랜디드 컨텐츠로 확대되는 이유도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과거에 레거시 미디어에서 디지털 미디어로 넘어올 때도 그러한 광고 수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빠르게 따라오지 않았던 사례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숏폼으로 가고 또는 이게 소셜미디어와 합쳐질 때도 결국은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이러한 플랫폼들 입장에서 특히 이제 베이사님이 계시지만 굉장히 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같이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컨텐츠의 성격도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컨텐츠를 구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같은 숏폼이라도 이게 좀 프로페셔널 컨텐츠냐 혹은 저희가 뭐 일반 크리에이터라고 그러니까 구분하기가 좀 모호하기는 하지만 일반 이용자들이 좀 더 진입 장벽이 낮아서 쉽게 접근하는 그런 컨텐츠냐 조금 또 차이가 있어서 네, 그렇게 또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퀴비 사례까지 또 분석을 해주셔서 저희가 숏폼 플랫폼 어떤 그 시장 혹은 경쟁 상황에 대해서 좀 많은 이해를 얻은 것 같은데요. 마켓 리더로서 사실 압박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성장가도를 달릴 때는 그냥 앞만 보고 달렸는데 이제 이렇게 다른 그 팔로워들이 생기게 되면은 사실 이 경쟁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고 어떤 식으로 우리의 우위를 지킬 것인가에 대한 당연히 전략적인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베이사님이 비밀을 다 나눠주실 수는 없겠지만 생각하시는 방향이 어떤 쪽인지 플랫폼의 성공 요인으로서 네, 간략하게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뭐 대표님하고 또 교수님이 또 너무나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 저는 그 분석에 상당 부분 동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구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제 숏폼 비디오라고 하는 것과 숏폼 비디오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숏폼 비디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어떻게 보면 지난 수년간 이제 정말로 잠재적인 니즈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글로벌로 저희가 어떻게 보면 확인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니즈에 기반했기 때문에 뭐 틱톡이든 뭐 쇼츠든 릴스든 다양한 이제 숏폼 비디오 플랫폼들이 성장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닌가. 일단 그 부분을 먼저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뭐 단편 소설이 나왔다고 장편 소설이 없어지는 게 아닌 것처럼 이 숏폼 비디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제 폼 팩터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은 뭐 트렌드가 되다 보니까 이거 서비스랑과만 연관을 짓는데 이 서비스와 상관없이 이 숏폼이라고 하는 어떤 폼 팩터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이 될 거다, 쉽게 없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 한 말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숏폼 비디오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이제 이 롱폼 비디오의 어떤 정말 롱폼 비디오가 수십 년간 만들어온 굉장히 단단한 생태계가 있었잖아요. 그 생태계가 정말 하루 아침에 만들어진 것은 분명히 아닐 거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시도와 또 경험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졌을 것 같은데. 숏폼 비디오는 아직 저는 굉장히 얼리 스테이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검증돼야 될 여러 가지 모델들이 많이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이 플랫폼이 이 생태계 안에 있는 각 주체들이 정말 지속 가능한 서스테이너블한 어떤 성장을 담보해 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가치와 그다음에 비전과 가능성들을 이제 제시를 해줘야 되는 숙제를 갖고 있고요. 뭐 이 숙제가 지금 완벽하게 풀렸다라고는 아무도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조심스럽게 이 숙제를 가장 먼저 해결하는 뭐 서비스가 됐든 플랫폼이 됐든 성공적이라고 향후에 수년이 더 지난 후에 아마도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신 것 같아요. 앞으로도 당분간 뭐 오랫동안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기는 하지만 이 저희가 핫하다고 이야기하는 트렌드가 숏폼 비디오 혹은 컨텐츠가 지속이 될 것 같은데 그러한 어떤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그 안에서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크리에이터와 또 일종의 플레이그라운드를 제공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 플랫폼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아요. 아까 뭐 MZ세대 특성을 말씀해 주셨기도 하지만 뭐 판플레이라는 표현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판을 좀 깔아주는 것을 MZ세대들은 굉장히 선호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크리에이터와 팔로워와의 관계도 굉장히 평등하고 굉장히 다른 문화를 만들어냈다고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틱톡이.
네, 특히 이제 지금 크리에이터를 대표하시는 김가연 대표님 그리고 또 플랫폼을 대표하는 또 우리 베이사님도 여기 계시니까 두 분께서 바라보시는 크리에이터와 플랫폼 간의 관계 어떻게 이런 상호관계가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서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 상호 뭐 어떤 것들을 바라고 계신지 아니면 지향하고 계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궁금합니다. 먼저 김 대표님께 여쭤봐도 될까요? 네. 네, 이제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말 플랫폼과 크리에이터는 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상호 우존적인 관계. 왜냐하면은 크리에이터의 컨텐츠가 있어야 그 컨텐츠나 그 크리에이터를 보기 위해서 유저들이 플랫폼에 모이고 또 유저가 모여야 사실 플랫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제 그 둘은 이제 정말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보고 있고, 일단 크리에이터로서 가장 명백하게 플랫폼에 바라는 거는 아까 이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러니까 지속 가능하게 크리에이터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구축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다들 뭐 기사 보셔서 알겠지만 유튜브 같은 경우도 쇼츠 이제 크리에이터 펀드 만들고 틱톡도 이제 크리에이터 펀드 하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지원을 하는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건 굉장히 일시적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정말 서스테이너블리티하게 지속 가능하게 크리에이터들이 활동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되면은 지금 또 최근에 가장 떠오르고 있는 화두이긴 한데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플랫폼 중에서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를 특히 쇼폼으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를 성공적이게 만드는 곳이 생긴다면 거기가 정말 성공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틱톡이 이미 좀 도우인을 통해서 많은 좀 성공 사례가 있었어서 뭔가 이런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크리에이터로서는 틱톡 코리아나 틱톡 글로벌에도 뭔가 많이 도입이 되기를 그래서 좀 그런 크리에이터 이코노미가 좀 잘 구성이 되면은 좋을 것 같고 그런 크리에이터들도 훨씬 집중해서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집중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MCN은 그 과정에서 어떻게든 크리에이터들에게 이코노미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제 같이 또 노력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저도 제가 스타트업을 하면서 많이 느낀 건데 세상에 없던 거를 만들고 있잖아요. 쇼폼이라는 것도 없던 거를 정말 새롭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건데 그 과정에서 아무리 기존에 많은 업력을 가지고 있고 많은 전문가라고 해도 새로운 사업을 하면서 만드는 BM들은 진짜 당연히 고민이 될 수밖에 없고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플랫폼 입장에서 그런 고민이 될 텐데 만약에 필요하시다면은 저희 이제 MCN이나 이런 식으로 생태계 관계자들이랑 같이 조금이라도 이제 그런 BM 만들어가는데 좀 아이디어를 보탤 수 있도록 좀 같이 힘쓰고 싶습니다. 네. 베이사님, 네, 이어서 부탁드립니다. 네, 너무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고요. 맨 마지막에 이제 하셨던 말씀, 저는 그거를 이제 소통이라고 좀 이해를 하고 싶은데 사실 이 플랫폼의 특성 자체도 인게이지먼트가 강하고 서로 간의 인터랙션, 소통이 굉장히 활발한 플랫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이제 플랫폼과 크리에이터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저는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플랫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제품과 기술의 어떤 혁신들을 통해 가지고 크리에이터가 정말로 이제 창작에 전념할 수 있게끔 하고 또 나아가서 이제 그들의 컨텐츠가 더 많은 이제 유저들에게 이제 노출될 수 있게끔 뭐 다양한 기술이라든가 기능이라든가 또는 사업 모델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 그 정책들은 사실은 끊임없이 이제 뭐 어느 날 갑자기 하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업데이트가 되는 과정에 있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일방적으로 플랫폼이 뭔가를 정해가지고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크리에이터와 함께 이제 말하자면 만들어 간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그 소통의 장을 훨씬 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물론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핵심은 어쨌든 어떻게 보면은 완벽한 수평적인 관계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모든 어떤 결정 과정에 크리에이터들이 목소리가 반영이 되고 그들과 자유롭게 다양한 의견들을 주고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저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도 이제 내가 이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주체라고 하는 어떤 인식을 가지고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어떤 쓴소리도 하고 또 개선에 대한 어떤 좋은 제안들도 주시고 하는 형태로 정말 수평적인 끊임없이 함께 자주 소통하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저는 이제 가장 바람직한 관계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소통이 굉장히 잘 될 것 같아요. 네, 완벽한 파트너로서 네, 상생 관계를 잘 가져가실 거라고 네, 믿습니다. 저희가 뭐 지금까지는 쇼폼 컨텐츠 생태계의 뭐 성장과 가능성, 좀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렸다면 사실 모든 일에는 또 명과 암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이용하는 플랫폼과 컨텐츠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동 청소년 보호와 관련해서 좀 유해한 컨텐츠들이 무분별하게 수용이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걱정도 하고 있는데요. 플랫폼 입장에서는 그러한 컨텐츠를 걸러내기 위한 어떤 안전장치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실 것 같고, 컨텐츠를 생산하시는, 제작하시는 입장에서는 그런 컨텐츠가 아니라 유익한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실 것 같아요. 이용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요즘 저희가 리터러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컨텐츠를 보더라도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어떤 리터러시 함량을 또 고취할 수 있는 뭐 그런 방안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뭐 실제로 하고 계신 어떤 뭐 안정장치와 관련해서 혹은 리터러시 교육이나 뭐 제작자 아까 아카데미도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계신지 네, 궁금합니다. 먼저 배 이사님께 여쭤봐도 될까요? 네. 이 틱톡은 사실 이제 지역장 플랫폼이 아니라 글로벌 이제 플랫폼이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커뮤니티의 입장에서 이런 어떤 청소년들의 보호에 대한 상당히 많은 관심과 또 관련된 노력들을 좀 기울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무조건 못하게 한다거나 무조건 제한한다라는 차원보다도 이 청소년들이 보다 이제 신중하고 아주 이제 능동적으로 개인 정보와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컨텐츠에 대한 어떤 어떻게 보면 노출 범위 같은 것들을 잘 선택할 수 있게끔 저희가 굉장히 이제 세심하게 그런 기본 설정들을 이제 계획하는 것부터 저는 시작한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필요에 따라서는 각 연령대에 따라서 관련된 기능들을 이제 제한하는 방식으로 안전장치들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틱톡은 뭐 기본적으로 만 14세 미만의 사용을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이지 게이트라고 하는 절차를 통해서 만 14세 미만의 가입이라든가 이용을 굉장히 지금 제한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만 16세 미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계정의 설정 자체가 이제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렉트 메시지라든가 아니면 뭐 뚜엣 이어찍기 같은 이제 기능들이 있는데 그 기능들의 이용에도 제한이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3자가 이들의 영상을 다운받을 수가 없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영상을 무단으로 이제 활용하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철저하게 보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저희가 이제 세이프티 페어링이라고 하는 이제 기능을 도입을 해서 그러니까 자녀와 부모가 이제 계정을 이제 말하자면 연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부모가 그 연동된 계정을 통해 가지고 자녀의 어떤 플랫폼 내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이제 현황들을 이제 파악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하는데, 여기서 핵심은 그러니까 뭐 무조건 일방적으로 관리를 한다가 아닙니다. 결국은 자녀의 동의를 받아서 이제 합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검색에 대한 노출, 뭐 이제 댓글에 대한 노출, 그다음에 컨텐츠와 계정에 대한 노출, 여러 가지 이제 그 선택 범위들을 부모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와 함께 합의를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논의하고 그걸 능동적으로 인지할 수 있게끔 그 과정을 거치는 것이 저희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끔,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이제 가이드라든가 프로그램들을 지금 또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뭐 이 외에도 사실 굉장히 다양한 이제 구체적이고 다양한 이제 안전장치들이 있긴 합니다만 뭐 이 자리에서 다 열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저희 틱톡 홈페이지에서는 그런 부분들 굉장히 투명하게 또 다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IT 플랫폼의 속성상 이 플랫폼이 멈춰 있지는 않잖아요. 앞으로도 끊임없이 이제 진화를 해나갈 텐데 그 진화의 과정에서 마찬가지로 이런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도 계속해서 추가되고 또 거기에 맞춰서 또 업그레이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그 부모와 상의해서, 자녀가 상의해서 그 이용 범위나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한다라는 것이 저는 좀 인상적인 게, 그 교육 쪽에서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다, 미디어 리터러시에 있어서 실제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거든요. 다 참고를 하시나 봐요.
아니면은 그 경험을 통해서 뭐 아시게 될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냥 일방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그 능동적으로 리터러시 역량을 키워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인상적이네요. 네, 김 대표님께도 네 여쭤볼게요. 네. 네. 제가 제일 관심 갖고 있는 주제이기도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크리에이터들을 이제 양성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저는 원래 백그라운드가 아나운서로 시작을 해서 PD랑 이제 기자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미디어 쪽에서 이제 많이 경험을 쌓았는데, 뭐 아나운서나 PD나 기자들은 미디어로서 뭔가를 다룰 때 확실하게 이제 기자 윤리나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컨텐츠는 다뤄도 되고 미디어로서 이런 건 다루면 안 되고 이런 게 다 배워서 학습된 게 있어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이젠 정말 모두가 1인 미디어가 된 시대가 됐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모두가 1인 미디어가 됐는데 그들한테 이런 무엇을 올려도 되고 어떤 콘텐츠 올리면 안 되는지의 이런 교육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당연하게 아무 콘텐츠나 올리다 보니까 가짜 뉴스들이 많아지고, 또 이제 정부의 벌람 속에서 어느 게 진실인지 사람들이 찾기 어려워지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좀 각 분야의 뭐 전문가, 뭐 알쓸신잡의 장노선 뇌과학자님이나 정준 미래학자님 이렇게 해서 각 분야 전문가들을 저희가 이제 크리에이터로 양성을 해서 이제 좀 양질의 콘텐츠를 전하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팔로워들이랑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는 크리에이터예요. 그래서 틱톡에서는 좀 뉴스 대신 뉴즈라고 댓글이 달리는데, 이제 좀 틱톡에서 어떤 궁금한 소식들이나 뉴스들이 있으면 다 이제 뉴스 채널에 와서 뭐 언니 이거 알려주세요 하고 일단 와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눈에 보이는 가짜 뉴스들을 판별해주는 컨텐츠를 올려요. 이런 떠돌고 있는 이런 거는 아니다라거나 이런 컨텐츠적으로 좀 설득하는 방법은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들이 정말 하나의 성공적인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가 되려면 그들이 스스로 되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그 틱톡 숏폼으로 브랜딩하다라는 책도 냈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어떻게 나만의 컨텐츠를 만드는지, 어떻게 분별하는지 좀 미디어 리터러시적인 역할을 좀 MCN으로서 하려고 하고 있기도 하고요. 제가 가끔씩 보면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뭔가 언박싱 영상인데 거기 주소를 안 가리고 올렸다거나, 그런 전 만약에 보이면 바로 이거 주소 보이는데 바로 삭제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댓글을 남기면 또 바로 삭제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최대한 제가 보이는 선에서는 알려주고 있는데, 이걸 조금 더 체계화해서 지금은 크리에이터들 대상으로 알려주고 있지만 조금 더 나아가서 그런 다음 세대한테도 알려줄 수 있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좀 그런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예전에 크리에이터 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은 약사세요. 근데 그 가짜 뉴스 중에 이제 정보 중에 그 약에 대한 사람들이 무분별한 증명되지 않은, 검증되지 않은 이런 정보로 인해서 이거는 피해가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사명감을 갖고 컨텐츠를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크리에이터가 스스로 나서서 자정작용을 해주시는 거라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크리에이터와 이용자의 구분이 모호해져가는 또 그런 생태계다 보니까 이런 리터러시 교육이나 그런 의식이 굉장히 폭넓게 정말 모든 사람들이 갖춰야 되는 그런 소양이 되는 그런 세상이 됐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혹시 김 교수님 더해서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또 교육을 하시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런 이슈에 대해서 더 민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방금 이제 김 대표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태서 말씀을 드리면, 최근 이제 미국에서 했던 리서치 중에 또 많은 미국인들이 뉴스를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통해서 봤는데, 10대나 20대 같은 경우에 훨씬 더 이제 틱톡이나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지 않는 스냅 같은 경우에 63% 정도가 그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거기에 대한 책임감이나 가짜 뉴스에 대한 그 책임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예, 그런 부분들은 뭐 여러 가지 플랫폼 입장에서, 크리에이터 입장에서, 또는 사회 입장에서 뭐 좀 더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의 이제 저희가 많은 질문들을 소화를 이미 했고, 포럼을 뭐 질문이 더 이건 하실 말씀이 더 있으면 천천히 더 하셔도 되지만, 예, 좀 마무리 단계로 이제 진입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이 숏폼 컨텐츠 플랫폼 산업이 계속 성장하려면
사실 건강한 성장을 해야겠죠. 네, 그냥 성장이 아니라 어떤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이 되어야 될지에 대해서 어떤 산업에 대한 조언 혹은 뭐 바라는 점 이렇게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좀 뭐 크게 보시고 이런 것들이 좀 되면 좋겠다,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을 공유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개인적인 호기심이 있어서 베이사님께는 이 질문을 추가해서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아까 틱톡은 소셜미디어가 아니다, SNS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저는 좀 기억에 남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SNS도 계속 새롭게 본인들을 재정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전망에서 이제 커머스 얘기도 하셨지만 지금 컨텐츠와 뭐 당연히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커머스까지 이렇게 막 융합이 되면서 그게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아니라 뭐 커머스 플랫폼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니 얼마 전에는 다 잘 아시겠지만 페이스북은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모든 생태계가 사실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데 틱톡은 장기적으로 어떤 플랫폼을 지향하는지 이렇게 컨텐츠를 소비함에 있어서 이 메타버스라는 가상과 현실의 경계가 좀 허물어지고 융합이 되는 이게 지금 또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런 그 트렌드에 비추어서 이 쇼폼 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뭐 이런 또 혹시 고민을 하셨었는지 뭐 그 부분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막 섞어서 드려서 막 헷갈리실 것 같은데 어떤 수익화, 비즈니스 모델적인 측면과 그다음에 그 메타버스의 부상이라는 어떤 화두를 생각했을 때 이 쇼폼 생태계와의 어떤 유기적인 연결 뭐 이것이 영향을 줄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외에도 이 산업 발전에 대해서 뭐 전망도 좋고 뭐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편하게 공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분부터 말씀을 해주실까요? 제가 너무 많은 질문드려서 머리가 복잡해 보이셔서 네, 먼저 그러면은 김 교수님께 여쭤볼까요? 괜찮으실까요? 예, 좀 전반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면 결국은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들 특정한 문화 현상으로 바라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그게 창의성이 보탬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재미있다면 MZ세대들은 광고에도 상관없다라는 얘기들을 하는 것처럼 거기에 창의성이 더해져서 재미있게 표현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수익성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은 따라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사회적인 책임도 충분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유튜브에서도 발표를 했던 것처럼 작년에 그 한국 GDP에 기여한 걸 거의 1조 5,600억 정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8만 개 이상의 그 일자리를 창출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아까 생태계에서 크리에이터나 플랫폼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도 고민하면서 가면 더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네, 뭐 유튜브의 모기업인 뭐 구글 같은 경우도 ESG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고, 뭐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매년 그렇게 ESG 보고서 발간하면서 본인들이 추구하는 거나 실적을 또 공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플랫폼도 이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이용자들에게 외면을 받을 수 있는 약간 그런 또 세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고민을 더 하시지 않을까. 네. 네, 뭐 마음이 복잡하실 것 같은데 너무 많은 말씀을 드려서. 네, 김 대표님 그럼 또 부탁을 드릴까요? 네네. 저도 제가 이제 틱톡에서 교육 MCN을 시작하게 된 이유도 여기에 다음 세대가 모여있기 때문에 시작을 했어요. 물론 그들에게 스낵컬처 같은 컨텐츠도 중요하고 재밌겠지만 그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되게 유익한 정보를 주고 싶어서 되게 이렇게 크리에이터들을 양성하면서 같이 좋은 컨텐츠를,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려고 되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런 조회수나 좋아요가 기준이 되다 보면 최근에 뭐 넷플릭스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굉장히 점점 사람들은 자극적인 영상을 만들거나 굉장히 뭐 가짜 뉴스 아까 말한 것처럼 괜히 후킹하는 사실이 아닌 것들을 더 과장해서 말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만들 수밖에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제대로 된 어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조금 그걸 플랫폼 차원에서도 조금 자극적이고 이런 컨텐츠들보다는 플랫폼이 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 그래도 이제 이런 양질의 컨텐츠들을
같이 좀 많이 좋게 생성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올해 1월에 이제 MCN을 런칭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틱톡에서 그 교육 부문에서는 저희가 MCN 1위였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가 틱톡 전체 그 탑 10에 들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너무 좀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 숏폼 정말 자극적이고 정말 재밌는 콘텐츠들이 많은 이 플랫폼에서 오로지 정보 콘텐츠만으로 조회수랑 영상 개수랑 좋아요 이런 걸 다 판별해서 하는 전체 카테고리 탑 10에 들었다는 게 저는 굉장히 가능성이 있는 걸 내가 열심히 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이런 양질의 콘텐츠들도 잘 육성이 되고 양성될 수 있도록 좀 같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아, 네. 근데 정말 감사합니다. 말씀 해주신 것 같이 굉장히 고무적인 성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용자들이 자극적인 것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지만 롱텀으로 봤을 때는 양질의 콘텐츠를 알아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진짜 고무적인 결과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그리고 아까 네. 그 교수님 질문에 이어서 메타버스 이야기가 나와서 네. 사실 바이트댄스가 피코를 인수했거든요. 그래서 페이스북이 오클러스 인수한 것처럼 되게 또 재밌게 보고 있었어서 그것도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네, 저희가 베이사님께 더 많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편하게 너무 여러 가지 말씀을 부탁을 드려서 편하게 말씀 주시죠. 네. 네, 뭐부터 말씀드려야 될지. 네. 일단 이제 산업의 어떤 성장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정말로 이 명실공히 이제 한국이 이제 어떻게 보면 콘텐츠의 글로벌 생산 기지 같은 역할을 지금 이미 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단순히 뭐 동영상 콘텐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K-팝이라든가 뭐 K-뷰티, 뭐 K-패션 그리고 심지어는 게임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이제 어떻게 보면 장르의 컨텐츠와 IP들이 이제 한국발로 이제 그 낮아진 글로벌 진입 장벽에서 굉장히 선방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과거에는 이제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성장을 해오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오늘 저희가 하루 종일이 아니구나. 한 1시간 정도 얘기한 것에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주체는 결국 크리에이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크리에이터가 만들어내는 이 글로벌 크리에이터 커뮤니티가 앞으로 이제 전체 이런 콘텐츠 산업 생태계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할 건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앞으로 커져가면 더 커져갔지 결코 축소되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그 크리에이터들이 정말로 이 물리적인 진입 장벽이 완전히 없어져 있는 이 글로벌 커머스 시대에는 정말 콘텐츠뿐만이 아니고 정말 실제로 그런 어떤 각 산업의 다양한 어떤 가치들을 실질적인 가치를 만들어내 나가는 그런 전 주체로서 기능할 거라고 저는 사실은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가나 정부 차원에서도 이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이코노미가 잘 정말로 성장하고 또 국내의 어떤 그 커뮤니티가 정말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끔 굉장히 적극적인 그리고 실질적인 지원과 그런 어떤 육성 정책들을 고민하고 실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틱톡 아까 이제 말씀 주신 그 정보와 관련된 내용인데 사실 너무나 저희가 지향하는 방향성과 저는 잘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틱톡이 어떻게 보면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이지만 궁극적으로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바라보고 있는 방향은 정말 그런 세상의 많은 정보들을 유기적으로 정말 누구나도 쉽게 소비하고 그러니까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플랫폼이 되는 것을 이제 지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다 유용하고 즐거운 그게 꼭 뉴스만 정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정말로 각 작자의 생활 영역에서 필요한 것들을 정말로 쉽게 추천을 받고 거기서 정말 필요한 내용들을 내가 습득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것들이 저희가 이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어떤 방향성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메타버스는 좀 어려운 얘기이긴 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아주 딥하게 전략적인 방향성까지 말씀을 드리기는 좀 이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다가오는 미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메타버스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밝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가 이 플랫폼 외에서의 어떤 메타버스 플랫폼들과의 어떤 지금 어떻게 보면 협력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열심히 또 타진을 해보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조만간에 또 다양한 소식들을 아마 접하게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 질문을 막
폭탄처럼 이렇게 막 던졌는데 잘 간결하게 네 이렇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이제 정말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 뭐 여러 질문에 답을 해주셨지만 그 질문에 매여서 하시지 못한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뭐 본인이 속한 회사나 아니면은 학교 혹은 뭐 그냥 전반적인 산업이나 뭐 어떤 면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좀 그래도 하고 싶다라고 네 생각하시는 이야기가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교수님께 먼저 부탁드릴까요? 네. 예, 쭉 마무리하지 못한 얘기로 그냥 저는 아, 마무리할게요. 네네네. 뭐냐면 아까 이제 부탁드립니다. 메타버스 얘기를 네, 하셔서 네, 너무나 네. 핫한 키워드고 네. 이 업계 전문가들이 많으시지만 그리고 사실 이게 뭐 없었던 컨셉은 아닌데 예, 그런 부분들 보면은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얘기하지만 거기에 추가적으로 미러링이나 라이프로잉을 얘기하시는데 결국은 라이프로잉에 속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커뮤니티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또 다른 삶을 또 이 플랫폼에서 살아가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볼 때는 메타버스와 굉장히 잘 부합된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부분들을 잘 갖고 나간다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단편적인 부분이기는 한데 저는 그 뭐 넷플릭스 같은 OTT를 시청을 하면서 단체 시청을 요즘 젊은이들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메타버스 안에서 뭐 제페토나 이런 데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시청을 하면서 채팅하고 근데 나름의 규율이 있어요. 뭐 앉아야 되고 돌아다니지 말아야 되고 방해하지 말라고.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재미있다고. 그러니까 컨텐츠 소비와 메타버스가 그런 식으로도 연결이 되는구나라고 이렇게 재밌게 봤거든요. 그래서 아주 단편적인 예지만 앞으로는 이제 좀 더 유기적인 어떤 그런 관계들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어떻게 변할지 너무 기대가 되면서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서. 네, 뭐 또 고민을 하고 계시다니까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김 대표님도 네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정말 10년 뒤에는 모두가 1미디어가 되는 세상이 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미 지금 디지털 네이티브들이 크리에이터가 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걸 보면 그래서 저는 아까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순히 막 뉴스나 어떤 전문적인 정보만이 정보가 아니라 저희 이제 크리에이터들 중에서도 그냥 드로잉이나 폰트나 뭐 바이올린, 피아노, 성교육, 자기 뭐 취미 큐레이터 이런 식으로 내가 잘하는 나의 이야기를 하면 그게 그 자체로 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컨텐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모두가 내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라는 욕구는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뭔가 막상 크리에이터에 내가 도전해보고 싶은 아직도 용기가 안 생긴다. 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면은 저희 이제 메이저스 네트워크를 찾아주시면 저희가 정말 전폭적으로 도와드릴 거고 또 이제 틱톡 쇼폼으로 브랜딩하다 책에도 많은 이제 노하우가 있어서 네, 그 책도 같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중요한 마무리 발언을 해주셨네요. 역시 홍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베이사님, 네 마지막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아까 잠깐 또 넷플릭스를 언급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들어보니까 지금 66개국 지금 공개한 지 10일 만에 오징어 게임 66개국에서 1위를 달성을 했다고. 먼저 이제 제작진 여러분들, 플랫폼 여러분들께 진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제가 이제 오늘 오전에 저희 틱톡에서 그 스퀴드 게임이라고 하는 해시태그를 찾아봤어요. 근데 그 해시태그의 조회수가 116억이더라고요. 지금 현재 이 지구의 전체 총 인구의 수는 78억 7천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비유적으로 얘기하자면 전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다 이제 보게 된 거죠. 물론 한 사람이 여러 번 봤기 때문에 단순히 비유에 불과합니다만 그 얘기는 사람들이 이제 어떤 컨텐츠를 그냥 일방적으로 소비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그 해시태그 안에 들어가 보시면은 달고나를 어떻게 만드는지도 나와 있고, 그리고 정말로 저기 이제 터키나 인도나 미국이나 이 정말 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실제로 친구들하고 따라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패러디와 정말로 너무너무 신선한 아이디어가 넘치는 그런 멋진 컨텐츠들이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야흐로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냥 소비를 넘어서 능동적으로 해석하고 재창조하고
그 과정을 즐기는 준비가 되어 있는 정말 글로벌 창작 집단이 그만큼 커져 있다는 얘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 1위를 한 것에 저희도 조금 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틱톡에서는 매일매일 그런 글로벌, 어떻게 보면 디지털에서의 어떤 페스티벌이 열려지고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의 컨텐츠, 그리고 우리의 크리에이터들이 정말 이 진입장벽이 낮아진 이 글로벌 시대에 정말로 더 많은 어떻게 보면 글로벌 유저들과 소통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협업할 수 있고, 또 우리의 브랜드들이 더 많은 글로벌 고객들과 더 편하게 더 쉽게 이렇게 접할 수 있게끔 되는 것에 틱톡이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싶다, 그리고 할 수 있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저의 마무리를 마치려고 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마무리 말씀까지 완벽했습니다. 글로벌이라는 그 개념이 젊은 세대들에게는 다르게 다가올 것 같다는 생각을 제 말씀을 들으면서 하는 게, 예전에 저한테는 글로벌이라 그러면 정말 노력해야 되고 가능할까라고 의구심을 가지는 그런 개념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너무 자연스럽게 그 말씀 주신 것처럼 틱톡에 내가 업로드를 컨텐츠를 했을 때 글로벌하게 이게 닿을 수 있는 거잖아요. 커뮤니티가 형성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진짜 다른 세상에 살고 있구나. 그게 또 어떻게 보면 플랫폼의 역할과 가치 때문에 이런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를 열어줬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응원하고 네, 뭐 컨텐츠를 우리 만드시는 우리 김 대표님도 그렇고, 또 플랫폼을 이렇게 서비스 해주시는 우리 베이사님, 그리고 학생들 교육해주시고 또 산업의 발전에 있어서 많은 조언을 해주실 우리 김 교수님, 세 분께서 아까 베이사님 하루 종일이라고 느끼실 만큼 많은 얘기를 저희가 1시간 좀 넘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렇게 느끼실 만큼 굉장히 유익하고 많은 좋은 얘기들을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들 쇼폼 플랫폼과 컨텐츠를 즐기시고 그리고 건강하게 앞으로도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굿 인터넷 클럽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패널 분들과 발제해 주신 베이사님께 감사드리고, 끝까지 함께 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